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다소 우려스러운 소식 한 가지,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소식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두 가지 메인 뉴스를 보시기 전에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40대의 그리펜 NG 전투기를 도입 중인 브라질이 공군력 현대화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그리펜 전투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에서 기술 도입 형식으로 생산될 예정인데 F5M 계열 전투기들이 그리펜으로 모두 대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웨덴 사브가 브라질의 그리펜 전투기 40대를 팔고 그 이후에는 수주가 없었죠. 그래서 사브 CEO가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그러니까 그리펜이 판매될 만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스웨덴 정부의 무능력함을 성토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성과가 조금 나오는 모양입니다. 현재 브라질 공군은 약 50여 대 정도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40대 정도가 F5M이고요. 10대가 채 안 되는 그리펜이 있는데 이 F5M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공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현대화 개수를 받았죠. 그래서 장거리 공중전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과도기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펜 전투기가 현지에서 추가 생산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그리펜 전투기가 원래는 염가의 그리고 유지비가 저렴한 전투기로 기획이 됐지만은 그리펜 NG로 가면서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브라질에서 면허 생산한 가격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1억 6천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F-16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고 거의 F-35에 필적하는 가격인데 추가로 도입하게 된다면 아마도 20대 내지 30대 정도 단위가 될 것 같은데 브라질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이 홍해 해상보안작전 지원을 위해 파견한 작센급 방공호위함 헤센이 미국이 주도하는 번영의 방패 작전이 아닌 이탈리아 주도의 아스피데스 작전에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을 제외하면 유럽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다른 지휘 통제 체계 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양새인데요. 아메리카 이스 백을 외치던 미국의 리더십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영의 방패 작전을 공표할 때 미국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유럽 국가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국가들이 우리의 번영의 방패 작전에 참여한다라고 했다가 외교적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각국은 미국이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후티와의 직접 교전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어적인 성격의 작전인 아스피데스, 이 아스피데스는 과거 그리스 시대에 그 보병들이 들고 있었던 그 방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작전명도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으로 만들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미영이 아니라 유럽연합 주도의 해상방어작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작센급 호위함은 지상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장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공 임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과 영국 주도의 작전에 들어갔다면 어떤 나토의 결속이라든가 공고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됐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중동 지역 문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위성들을 스페이스X 팰컨 9 위성에 쓰려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6개 위성 가운데 2개가 극초음속 및 탄도탄 추적 우주 센서, 약칭 HBTSS 위성인데요. 미국은 앞으로 이러한 우주 기반 센서 체계를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탄도미사일하고 다르게 미래 코스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위치, 그 다음에 정점 위치를 안다면은 미래에 어디로 날아갈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클 같은 경우에는 직진으로 날아가면서 좌우, 전후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위치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상 기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 미국이 고안한 것이 우주 기반 추적 체계 HBTSS입니다. 기존의 MD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SP 위성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를 스캐닝해서 미사일의 발사 화염이라든가 이런 적외선 시그널을 잡아내는 그런 정도의 위성이었다면은 이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개념도처럼 이 위성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구 궤도를 공전하지 않습니까? 이 위성의 속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벗어나면 다른 위성에게 릴레이식으로 데이터를 연결해서 여러 개의 위성을 데이터 링크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이 극초음속 비행체를 추적해서 요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2개를 쐈는데 이 2개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수량을 발사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것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예정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위성을 대량으로 발사하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우주 기반 핵무기 같은 이런 반칙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국영방산업체 북방공업공사 약칭 노린코가 6륜구동 트럭에 자주포 포탑을 얹은 신형 차륜형 자주포를 공개했습니다. 155mm 52구경장 곡사포를 탑재한 32톤급 자주포인데 중국군 내수형이 아니라 수출형이라고 합니다. 차륜형 자주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실전에 투입된 세자르가 제일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 세자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럭 위에 포를 얹어놓은 형상이다 보니까 이 포 발사 작업, 장전부터 발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그냥 개활지에서 그대로 오픈된 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적의 대포병 사격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고 자동화된 사격 체계가 없다 보니까 연사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아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통째로 포탑을 트럭에다 얹어버렸죠. 그 포탑은 무인 포탑이고 내부에 22발을 탑재해서 이것을 급속 사격으로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중국제 이 차륜형 자주포도 그 아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아처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의 연사력을 달성을 하려면은 반동을 제어하는 장치부터 시작해서 둔감 장약,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약실, 포강 가공 기술이 필요한데 중국이 과연 스웨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지 이것은 좀 미지수입니다. 프랑스 해군이 원양 초계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파에트급 호위함 성능 개량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투 체계를 교체하고 노후화된 크로탈 함대공 미사일을 미스트랄 3의 함재 버전인 세드럴 시스템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6년 뒤에 퇴역할 배라지만 너무 엉성하게 개량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라파에트급 헬기데크 윗부분에 뭔가 튀어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것이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크로탈인데요. 크로탈이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지령 유도 방식이어서 동시 교전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비슷한 성격의 미스트랄 3로 바꾼 것 같습니다. 크로탈은 지령 유도 방식이고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열추적 방식이기 때문에 락온하고 발사만 하면 자동으로 유도가 되죠. 그래서 동시 교전 능력이 약간은 향상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사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교전 가용 시간이 짧아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 3,600톤이나 되는 이 큰 호위함에다가 무장을 이거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함포 하나 있고요. 크로탈 있고요. 기관포, 헬기, 이게 끝입니다. 물론 프랑스는 이것을 식민지 초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무장이 필요 없긴 하지만은 이 플랫폼 자체가 너무 아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6척의 라파에트 가운데 3척은 이제 퇴역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3척을 개량해서 2030년에 퇴역할 예정인데 후속함으로 나오는 FDI급 4,300톤짜리 호위함에는 대함미사일과 함대공 미사일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네, 메인 뉴스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미국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교전 행위에 참여해서 러시아 군함을 격침하는 데 일조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직접적인 물증을 잡게 되면 미국의 참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 함정 2척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수상 자폭 드론 부대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감시정찰 자산을 보내 우크라이나 수상 자폭 드론들의 표적 획득을 돕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다수의 수상 자폭 드론을 동원해 크림반도 일대의 러시아군 해군 함정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표적 정보 제공이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의 이러한 지원 행위는 사실상의 교전 참가 행위라고 복수의 러시아 밀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2월 15일 주장했습니다. 친크렘린 성향의 밀블로거들은 2월 14일 크림반도 남부 얄타 인근 해안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격침된 로프차 원급 상륙함
체사르 쿠니코프를 공격한 우크라이나 수상 자폭 드론들이 인근에 있던 미군 정찰 자산의 정보를 받아 유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을 수행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체사르 쿠니코프가 세바스토폴에 대한 탄약 수송 임무를 수행하며 열흘간 같은 항로를 왕복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 해당 함정이 공격을 받을 당시 흑해 서부 해역에는 미군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글로벌워크 정찰기가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각 헥사 코드 AE686B와 AE5422를 사용한 해당 기체들은 루마니아 인근에서 비행하며 러시아 해군 함정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항적은 지난 2월 1일 타란툴스리급 미사일 초계함 이바노베츠 피격 당시에도 공통적으로 식별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함 공격에 사용한 드론들은 근거리 센서밖에 없기 때문에 먼 바다에 떠있는 러시아 해군 함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미군 감시정찰 자산의 표적 정보를 전달받아 공격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함 격침에 실제로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는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 사실상의 교전 참가 행위가 되는데요.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로프차급 상륙함이 격침됐던 해역은 얄타 밑에 있는 해안이었습니다. 즉, 크림반도라는 차폐정이 우크라이나와의 사이에 존재했던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정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데사 앞바다에 떠있는 대수상 레이더로는 이 군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추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떻게 이 군함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고 이 해역에 5척에서 6척의 수상 자폭 드론들을 보냈느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항적을 통해서 이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2월 14일 로프차 원급 상륙함이 격침당했을 당시에 루마니아 상공에서 ADS-B 시그널을 껐던 미 공군 RQ-4 글로벌워크의 항적입니다. 이 루마니아 상공에서 시그널을 끄고 나서 흑해에 진입해서 이 로프차급의 위치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같은 날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 정찰 항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지역을 정찰 비행했고 중간에 ADS-B를 끄고서 사라졌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해 서쪽 해안에서 러시아군 상륙함의 위치를 추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2월 1일 크림반도 서쪽에서 타란툴3급 미사일 초계함이 격침됐을 당시에도 미 해군의 포세이돈 초계기가 루마니아 동부 해역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정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크림반도 사이의 거리는 250km가 넘는데 루마니아 인근 해역에서 돌고 있는 포세이돈이 어떻게 표적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포세이돈 정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대수상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400km입니다. 말 그대로 넓은 범위의 해상을 초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성능 레이더이기 때문에 400km 밖에 있는 이동 표적도 굉장히 손쉽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할 때마다 조기경보기를 보내서 우크라이나에 조기경보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면서 방공작전을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군 초계기나 정찰기가 떠서 자, 러시아 해군 함정이 여기 있으니까 공격을 해라 라고 사실상 공격을 통제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방공작전을 지원하는 것과 러시아 군함을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표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천지 차이죠. 물론 러시아가 미국 정도의 시린트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찰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당연히 우크라이나랑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해서 표적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았을 거고요. 나토를 경유해서 유선 통신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러시아가 중간에 해킹을 하거나 도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물증을 잡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식별되면 오비일학이라고 하죠. 의심받을 짓을 계속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가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강도 군사도발의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의 출항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올 봄에서 여름 사이에 이 서태평양 지역에 미 해군 항모 전력의 절반이 집결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제 외신에서도 전부 다 그 해당 내용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척 이상의 항공모함이 집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실 항모 5척 집결보다 더 무서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올 봄에서 여름 사이 미국이 보유한 항모 전력의 절반이 서태평양에 집결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의 전력 운용 계획에 변화가 생긴 모양입니다. 칼빈스는 돌아가는 모양새이고 에이브러함 링컨 전단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링컨 전단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동태평양 제3함대 작전구역에서 배치전 훈련 임무를 수행 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 항공모함에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인 NGJ를 탑재한 전자전 공격기가 배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동태평양에서 훈련 중인 링컨 전단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링컨 항모갑판에 착함한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를 노출했습니다. 사진 속 기체는 제133 전자전 공격기 비행대 수속으로 차세대 전자전 제머인 NGJ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 제식명 ALQ-249 NGJ-MB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머 미드밴드인 이 제머는 40년간 최강의 전자전 시스템으로 군림해온 AAQ-99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40년 만에 개발된 첨단 장비이니만큼 기존 제머와는 차원이 다른 제밍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머는 기존의 ALQ-99 제밍 거리가 150km 안팎이었던 것과 달리 360에서 400km 범위까지 제밍할 수 있고 각기 다른 유형의 레이더들을 동시에 제밍할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링컨 전단에는 이 신형 제머를 장비한 그라울러 비행대에 더해 F-35C 전투기까지 배속되어 있는데요. 최강 제머와 최강 스텔스 전투공격기 조합이 올라간 링컨 전단. 서태평양에 들어오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7함대에는 전진 배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있죠. 그리고 현재 이 7함대 작전구역에 레이건을 증원하기 위해서 시어도 루스벨트 전단이 작전 중입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전단보다 조금 먼저 왔던 칼빈스 전단. 이 칼빈스는 대만 인근에 있을 줄 알았는데 현지 시각으로 2월 13일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2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긴 한데 이 2달 사이에 3함대 지역에서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에이브러함 링컨 전단과 바톤 터치를 하고 샌디에이고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척의 항공모함이 줄어드는 셈인데 이 새로 들어오는 에이브러함 링컨 전단은 이 칼빈스 전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2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개 밑에 보시면은 커다란 연료 탱크처럼 생긴 뭔가가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가 맞는데 다른 하나는 NGJ라고 하는 차세대 제머입니다. 우리가 그라울러에서 사용하고 있는 ALQ-99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라울러에 탑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전 모델, 그러니까 걸프전에 사용됐던 프라울러 때부터 사용됐던 구형 전자전 제머입니다. 이 구형 제머조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제머인데 이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강화된 차세대 제머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 ALQ-99 같은 경우에는 150km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하나의 레이더만 제밍할 수 있었는데 이 NGJ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광역 360에서 400km 범위 내에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레이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방공 시스템이 SA2, SA5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방공 시스템들의 각기 다른 사격 통제 레이더, 탐지 레이더들을 동시에 제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능력이죠. 이 NGJ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링컨 전단의 작전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F-35C 전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링컨 전단에 올라가 있는 F-35C는 미 해군 소속이 아니라 해병대 제314 전투공격 비행대 소속인데요. 원래 이 링컨 전단이 예정보다 좀 빨리 출항했던 것만큼 원래 편성돼 있었던 항모 항공단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함재기들을 긁어모은 TF 형태로 지금 부대 편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토 위드비 아일랜드에 있는 이 314 전투공격 비행대가 배속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최강의 전자전기, 지금 미 해군에 단 한 개 비행대밖에 없는 그 최강의 전자전기가 링컨에 올라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35C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링컨 전단의 전투력은
지금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그 어떠한 항모 전단보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링컨 전단은 현재 배치 전 훈련인 컴투엑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컴투엑스가 끝나고 나면 잠깐 샌디에이고에 들어갔다가 휴식을 취하고 1, 2주일 후에 다시 출항해서 서태평양 지역으로 올 예정입니다. 아마 3월에서 4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지금 현재 대서양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이 이 7함대 지역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과 교대하기 위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작전 배치 기간이 남아있는 시어도 루스벨트 전단과 합류해서 4개의 항모 전단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만약에 칼빈슨이 돌아가지 않고 오게 된다면 5개 전단 체제가 되고요. 여기에 지금 올해 중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항공모함 전단도 서태평양 지역에 전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들 항모 2척, 그리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아메리카, 복서, 그리고 일본의 2척의 경항공모함, 이것까지 포함하면 11척 체제가 되죠. 자,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주도 동맹국들의 항공모함이 이렇게 바글바글 몰려드는 것도 굉장히 겁이 날 텐데 자신들의 항공 전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F-35C와 NGJ 탑재 그라울러까지 함께 온다라고 하면 이 항공모함이 실제로 서태평양 지역에 전개하게 되는 올 봄에서 여름 사이가 되면 중국과 러시아 정말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